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역대 최고의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넷플릭스에서 얼마나 K드라마가 절대적 가치가 있는 컨텐츠인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1위가 갑자기 등장한 프랑스 드라마 엘리트 포스가 올라왔는데 초반 평점을 보니 6.4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는 빠르게 순위에서 내려갈 듯 보입니다. 저도 어떤 드라마인가 1편을 거의 다 봤는데 그다지 몰입감이 있지는 않고 액션 장르인데도 불필요한 서사가 길어서 지루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주연을 제외한 나머지 조연과 단역들의 어색한 연기들입니다. 마치 미국의 B급 영화들의 연기를 보는 듯해서 집중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확실히 한국 배우들 특히 조연들과 단역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비교가 됩니다. 평점이 6.4인 점인 이유가 있습니다. 2위는 정말 불가사의하게 순위가 떨어지지 않는 I Will Find You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의 순위가 불가사의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는 K드라마 참교육은 1일 순위에서 단 일주일밖에 1위를 하지 못하고 미드 I Will Find You에게 1위 자리를 내줬는데 시청시간을 보면 5주차에 미드 I Will Find You가 누적 5억 1840만 시간이지만 참교육은 누적 5억 4880만 시간으로 약 3000만 시청시간이 더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역대 순위를 봐도 참교육은 26위까지 올라있지만 I Will Find You는 5주 연속 1위를 했어도 역대 3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넷플릭스 순위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 이유는 넷플릭스가 2023년부터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발생한 이상한 현상인데 제가 이 순위 집계 방식이 미드를 1위 만들기 위한 꼼수 순위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OTT란 어떤 드라마 영화가 시청자를 그 플랫폼에 더 오래 앉아있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드라마 영화의 총 시청 시간을 총 실행 시간으로 나눠서 뷰라는 개념으로 드라마 영화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화관의 수익을 얼마나 많이 티켓을 판매했나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극장에 들어간 관람객이 영화에 얼마나 몰입하고 봤느냐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 방식이 얼마나 모순이냐면 당연히 3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관람객들이 3분짜리 BTS나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보다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중간에 화장실도 갔다 올 수도 있고 결국 넷플릭스는 스스로 영화 드라마에 소고기의 등급을 붙이듯 넌 A+, 넌 A+++ 이런 식으로 근거도 없는 등급을 정해 순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등급도 얼마나 엉터리인지 지금 1위를 하는 프랑스 드라마는 평점이 6.4점이고 참교육보다 시청시간이 약 3천만 시청시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5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던 I Will Find You의 평점은 7.1점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참교육의 평점은 8.5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도대체 왜 넷플릭스는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미드를 1위로 밀기 위해 무리한 순위 집계 방식을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을까? 이유는 몇 가지로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K드라마가 너무 커버려서 이제는 주인을 잡아먹을 수 있는 호랑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K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보면 전세계 OTT 1위 자리를 지켜주는 보물과도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보적인 지존의 자리에 있던 미국 콘텐츠들의 파일을 빼앗는 경쟁 콘텐츠입니다. 결국 저비용 고율의 효자 콘텐츠인 K드라마는 전세계 미국 콘텐츠들이 장악한 시장을 야금야금 침범해서 이제는 아시아 시장과 남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예전에 일본 영화 골든 슬럼버를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는 한국에서도 강동원 주연으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한 청년이 치안에게 여성을 구해준 영웅의 이미지에서 어느 순간에 총리를 암살한 테러범이 되어서 쫓기는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막강한 정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한 인물의 이미지를 조작해 영웅에서 테러범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K드라마의 순위를 계속 억누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K드라마를 주인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아니라 잘 길들여진 고양이로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순위 방식이 바뀌기 전 K-드라마는 넷플릭스 순위 상단을 장악했지만 순위 방식이 바뀌면서 절대 1위는 미드다라는 것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며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K-드라마가 퀄리티가 좋아도 그래도 막대한 제작비로 만든 미드가 전세계 최고야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트럼프가 무조건 관세 높여라고 전세계에 압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넷플릭스 순위는 미국 넷플릭스 제작자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이중 회계 장부와 같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 이 목표는 불변의 기업 운영 목표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너무나 많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엄청난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통계를 보면 여러분은 입이 딱 벌어질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최대의 제작비 약 500억에서 700억을 투입한 영화 호프를 가지고 막대한 제작비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일부 누리꾼들은 엄청나게 영화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었다고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이미 많은 영상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미국의 영화 드라마의 제작비 통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 가장 비싼 제작비로 제작한 드라마는 아마존 프라임이 제작한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로 7억 1,500만 달러로 현재 하나 가치로 1조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 천문학적인 제작비에 비해 엄청나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 드라마 제작비 100억짜리 K-드라마 손해보기 싫어서가 1위 경쟁을 하다가 딱 손해보기 싫어서가 1위 자리를 역전하는 순간에 그 당시 플릭스페트롤 아마존 프라임 순위는 2주간 멈춰버렸습니다. 아직도 왜 아마존 프라임이 순위 데이터를 멈췄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넷피쇼를 돌려보면 전세계 역대 최고의 제작비 약 1조 500억의 드라마가 100억 제작비의 K-드라마에 1위를 빼앗겼다면 정말 해외 토픽감의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는 어떨까요?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제작비의 컨텐츠는 일렉트릭 스테이츠로 3억 2천만 달러, 현재 하나 가치로 약 4,700억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우리 기억에 있지도 않습니다. 데이터도 이 영화는 넷플릭스 영화 탑10에 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4,700억 원을 시원하게 말아먹은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모넌터스가 나오기 전까지 부동의 1위 영화였던 레드 노티스는 2억 달러, 현재 하나 가치로 약 3천억 원을 투자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위를 장기간 유지했으니 그나마 돈값은 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어떨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 가장 많은 제작비를 투입한 드라마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4로 2억 7천만 달러, 현재 하나 가치로 약 4천억입니다. 이 드라마는 그래도 넷플릭스에서 시즌제로 꽤 인기를 끌었고 넷플릭스 콘텐츠 중에서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시청시간 순위 2위를 기록 중이라 이 투자는 성공적입니다. 문제는 다음 드라마입니다. 3채는 2억 3,310만 달러, 현재 하나 가치로 약 3,440억을 들여서 제작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전체 순위 64위로 19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0위 지금 우리 학교는, 23위 눈물의 여왕, 26위 참교육보다 순위가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의 새로운 시즌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막대한 제작비의 드라마는 위쳐 시즌2로 1억 7,630만 달러, 현재 하나 가치로 약 2,600억을 투입해 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 또한 전체 순위 35위로 위에 비교한 K-드라마들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넷플릭스는 미국 콘텐츠들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투자 손실을 계속 보충해주고 있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 드라마 K-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전세계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통합 역대 탑100 콘텐츠 중 K-드라마는 모두 1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2년 기준으로 연간 콘텐츠 제작비에 20조를 쓴다고 밝혔고 한국 콘텐츠에는 올해까지 고정으로 8천억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탑100 데이터를 보면 전세계 넷플릭스 콘텐츠의 거의 17%를 담당하고 있는데 K-드라마의 8천억 제작비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또 넷플릭스의 전체 콘텐츠 8,200개 중 미국 콘텐츠가 4,200개를 차지하고 한국의 2026년 새로운 콘텐츠는 22개에 불과합니다. 이 비율로만 봐도 K 콘텐츠의 가성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정당한 투자라면 적어도 20조의 17%인 3조 4천억 원은 투자하는 것이 맞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K드라마로 얻은 수익을 미드와 제2의 K드라마를 찾기 위해 일본이나 태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결론은 하나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은 이미 720조를 넘어섰고 내년 예산은 반도체 호황으로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컨텐츠 발전을 위해서 반도체 AI만큼이나 중요한 미래 먹거리 컨텐츠 분야의 예산의 단 1%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1% 7조 2천억이면 요즘 호불호가 엄청난 영화 최대한 많이 잡아 700억 제작비의 영화 호프를 100편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예산으로 지금 국내에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OTT들을 통합하고 조율하고 지원해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OTT로 키워서 경쟁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직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K 컨텐츠들의 우리 지적재산권을 미국 업체들이 모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컨텐츠를 우리 OTT들이 제작해 지금 구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가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진정한 수작입니다. 이 새로운 K드라마는 시대극과 호러 판타지를 아주 우아하게 버무려냈으며 연출 역시 긴장감뿐만 아니라 특유의 분위기까지 섬세하게 살려냈습니다. 시각적 미장센이 압도적인데 특히 궁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캐릭터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남주혁은 고뇌에 찬 독특한 영웅 캐릭터의 톤을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노윤서는 생각력의 깊은 섬세함과 신비로운 매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하루빨리 시즌2가 기다려집니다. 진짜 최고였어요. 스토리도 캐릭터도 몰입감이 엄청나고 연출도 정말 탄탄하네요. 오랜만에 이 정도 수준의 웰메이드 K드라마가 나온 것 같아요. 간절하게 다음 시즌을 기다려봅니다. 남주혁 배우님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탄탄한 웰메이드 드라마로 복귀해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배우들의 연기압도 좋고 스토리도 훌륭해서 정말 몰입해서 봤습니다. 매번 전혀 다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시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상미가 진짜 미쳤어요. 배우들 연기도 장난 아닙니다. 너무 취향 저격이라 별점 5점은 무조건이죠. 완전 정주행했어요. 액션의 호러 그리고 깨알같은 코믹 요소까지 다 있네요. 몇 번을 다시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제 인생작 등극이에요. 제발 시즌2 나왔으면 좋겠네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이런 압도적인 다크 판타지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붉은 기운이 감돌고 제가 날리는 귀개의 비주얼은 마치 미드 기묘한 이야기를 연상시키는데 한국적인 궁궐 미술과 결합하니 미국 원작보다 훨씬 음산하고 고혹적인 미장센이 완성되었습니다. 단순히 귀신이 나오는 뻔한 사극인 줄 알았는데 이면세계로 진입하는 시각효과의 스케일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기괴한 촉수 괴물 같은 서구식 크리처 기법을 조선 전통 샤머니즘과 영락이 혼합하여 미드 특유의 세련된 연출력과 한국적인 정서가 완벽한 시너지를 낸 역대급 오컬트 활극입니다. 서양의 이면세계 판타지는 보통 SF나 초자연적 연출에만 치중해 서사가 가벼워지기 쉬운데 동궁은 그 한계를 영리하게 극복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정체불명의 공간을 보는 듯한 시각적 충격을 주면서도 그 심연의 한국의 고유의 한의 정서와 핏줄의 비극을 깊이 있게 녹아내어 서사적인 깊이마저 미드를 뛰어넘었습니다. 왕실의 몰락과 세자들의 의문의 죽음을 둘러싼 궁중 미스터리가 서양의 명작 왕자의 게임을 보는 것처럼 묵직하고 웅장합니다. 왕권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권력 암투라는 탄탄한 정치 스릴러 위에 오컬트 호러가 촘촘히 얹혀져 있어 뇌와 긴장감 때문에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서사의 흡입력이 대단합니다. 서양 환타지 드라마의 복잡한 가문 역사와 세계관은 가끔 진입장벽이 높은데 웅장하고 단아한 한복 미술과 궁중 예법을 지키며 벌어지는 암투는 왕자의 게임 못지않게 고결하면서도 잔혹해 서양 시청자들의 깊은 역사 지식 없이도 단숨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주인공 구천을 지켜주는 충직한 귀미 꺼목살이의 등장은 이 드라마의 신의 한 수이자 글로벌 시청자들을 저격한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루트처럼 때로는 흑인형처럼 귀엽다가도 위기 상황에선 괴수로 변하는 모습이 영미권 크리처물 부럽지 않은 독창성을 자랑합니다. 조승우와 장영남이 맞붙는 장면들은 가히 미드, 하우스 오브 카드나 명작 정치 드라마의 최고조 갈등을 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전율을 줍니다. 과거 킹덤이 조선시대 좀비물로 전세계를 뒤흔들었다면 동궁은 조선 오컬트 판타지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완벽하게 시각화해낸 제작진의 뚝심이 대단합니다. 판타지와 호러 그리고 액션의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서 넷플릭스 미국 탑티어 오리지널 드라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남주혁 컴백이 없었다면 안 봤을 거예요. 난 공포 장르를 잘 못 봐요. 하지만 저는 이게 시대극 공포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보니 사랑 이야기였어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요소 중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노윤서가 한국 역사극 연기에 대한 완벽한 배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주혁과 노윤서의 연기,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전달하는 목소리, 표정, 몸짓이 훌륭했고 그들의 사랑이 진심으로 전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귀신들과 싸우는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시각적 완성도와 배우들의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대극을 보면서 역사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던 나는 이번에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고 한국 민속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스토리도 탄탄해서 끝까지 몰입해서 봤다. 전체적으로 영상미도 진짜 예쁨. 비주얼은 정말 멋졌지만 줄거리는 완전히 엉망이었어. 나는 후반부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했다. 그럼 구천과 옹주가 그 찰나에 사랑에 빠져 서로를 구한 걸까? 그게 다야? 결국 이건 그냥 로맨스 이야기야. CG랑 특잘 요소가 듬뿍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흥미진진했다. 결말도 좋았고 마지막에 꼬목살이가 따라오는 것도 졸깃행. 남주혁은 원래 청량한 청년 이미지였는데 이번처럼 한복 입고 나오는 다크한 역할이 최고인 듯. 데뷔 연기는 진짜 미쳤다. 데뷔 역할하면 김혜숙 배우가 먼저 떠오르는데 장영남이 보여주는 데뷔는 처음 보는데도 소름 돋을 정도로 대단했음. 태인호는 진짜 빌런 그 자체 악역처럼 안 생겼는데 악역 맡은 비율이 압도적임. 얄미운 역할이 너무 잘 어울린다. 조승우, 곽동현, 황영희까지 캐스팅도 구멍 없이 다 좋았음. 일본은 예산 한계 때문에 대규모 크리처나 CG가 나오면 어색한 특촬물 느낌이 나기 마련인데 동궁은 영화를 보는 듯한 스케일이었습니다. 붉은 귀의 세계를 표현한 연출은 일본 드라마에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자본의 맛이 느껴져 부러웠습니다. 마치 일본의 유명 좀비 게임이나 다크 판타지 애니메이션을 실사한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이런 장르를 실사했다면 코스프레 쇼처럼 유치해졌을 텐데 한국은 전통 의상과 크리처 연출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네요. 일도 특유의 오글거림 없이 오컬트의 정수를 보여준 작품이라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일본 사극은 전개가 느리고 교훈을 주려는 경향이 강해 지루할 때가 많은데 동궁은 8부작이라 그런지 전개가 휘몰아치듯 빠릅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느낌도 살짝 있지만 몰입감 하나만큼은 일본의 그 어떤 서스펜스 드라마보다 뛰어납니다. 일대 시대극은 세트장 느낌이 강하고 정형화되어 있는데 동궁은 연못 귀신이 나오는 궁궐의 음산한 분위기를 미술적으로 너무 잘 살렸습니다. 단순히 무서운 것에 그치지 않고 화면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아서 눈이 즐거웠습니다. 극중에 나오는 요괴 꺼목살이를 보면서 지브리의 코다마가 떠올랐는데 훨씬 기괴하면서도 묘하게 정이 가는 캐릭터였습니다. 일대에서 이런 요괴가 나오면 마스코트 상품처럼 조잡해지기 쉬운데 CGI 연출의 조화가 훌륭해서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일드는 시청자 친화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반면 동궁은 떡밥과 반전이 쉴 새 없이 몰아쳐서 잠깐 딴짓하면 흐름을 놓칩니다. 재미는 확실히 있지만 편하게 흘려듣는 소통형 일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일본의 링이나 주온 같은 정통 제2호로는 저주 자체에 집중하는 반면 이 드라마는 궁궐의 암투와 캐릭터들의 사연에 얽혀 있습니다. 후반부 전개가 너무 급하긴 했지만 단순 점프 스퀘어에 의존하는 일본식 공포보다 훨씬 깊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이 정도로 깊이 있는 오컬트 샤머니즘 각본을 쓰는 작가가 드물어서 부럽습니다. 사극이라는 배경과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궁녀라는 설정이 결합해 일본의 정통 괴담가는 또 다른 차원의 공포와 슬픔을 전해줍니다. 일본 드라마의 악역들은 간혹 과장된 표정이나 대사로 나 악역이요 광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테이노는 너무 평범하게 생겨서 더 소름 돋습니다. 진짜 얄밉고 지독한 빌런 역할을 어쩜 그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소화하는지 감탄만 나옵니다. 곽동현, 황영희 등 이름만 대면 아는 명품 조연들이 가득해서 극의 몰입도가 엄청납니다. 일본 드라마는 간혹 아이돌 출신 배우들을 끼어 팔기식으로 캐스팅해 연기 흐름을 깨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연기 구멍이 없어서 편안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은 크리처물을 워낙 좋아하고 많이 제작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중 괴수물을 가장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 K드라마 속 크리처 장면을 인상 깊게 봤나 봅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는 더 많은 극찬 기사와 반응을 쏟아내면서 계속 인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